그 224쪽의 행정책임과 통제 부분은 기본이론 시간에 생략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험 출제비중이 막 높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단원에서 좀 챙겨야 될 주제는 몇 개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제도적 책임하고 대비되는 자율적 책임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적합치 않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도적 책임하고 비교되는 자율적 책임에 관한 거. 1번.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하고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적 자발적 재량을 발휘해서 확보하는 책임. 자, 이게 이제 자율적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 책임감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확보되는 책임. 두 번째, 객관적으로 기준을 확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른다. 여러분들,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은 제도적 책임이겠죠? 근데 이러한 자율적 책임이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른다. 3번.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자율적 책임에 관한 부분이다.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거예요. 4번. 고객 만족을 위해서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절차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법에 정한 절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겠지. 그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이것은 자율적 책임이 아니라 뭐야? 제도적 책임이에요. 제도로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 그리고 밑에 박스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 제도적 책임에 관한 것은 객관적인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책임이죠. 반면에 자율적 책임은요, 주관적 책임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제도적 책임, 자율적 책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도적 책임이란 제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거면 법의 기준에 따라야 되고, 또 어떤 제도적 장치에서 정해진 거라면 그 장치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제도적 책임이라는 것은. 반면에 자율적 책임이라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판단해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거예요. 자율적 책임에 관한 부분은. 자, 1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2번에 보면 행정 통제하고 행정 책임에 관한 것이 나와 있죠?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행정 통제예요.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행정 통제입니다. 근데 행정 통제는 외부 통제가 있고 내부 통제가 있다는 거야. 외부 통제는요, 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를 의미하는 거죠. 내부 통제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통제는 민주성하고 연관되는 거고 내부 통제는 능률성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20세기 이제 현대행정국가로 들어오면 행정 기능이 확대 강화되죠. 공무원의 재량권이 확대돼요. 행정의 전문성과 더불어서. 그러면 이러한 현대 행정국가로 들어와가지고 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의 전문화와 더불어 공무원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현대 행정국가에서 강조되는 통제는 외부 통제, 내부 통제. 응? 어떤 통제? 이거죠. 외부 통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행정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통제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행정국가로 들어오게 된다면 외부 통제보다는 내부 통제를 보다 강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 통제와 그 책임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대응적 책임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 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1번에서 나왔는데요. 이 대응적 책임에 관한 부분, 이것은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 자율적 책임입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대응적 책임이란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 통제에 중점을 뒀지만 행정국가로 이행되면서 내부 통제 중요성이 부각된다. 좀 전에 언급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19세기 입법국가 시대에
입법국가 시대에는 요걸 강조했지만 20세기 행정국가로 들어오게 되니까 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내부 통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식 통제고 이쪽은 비공식 통제에 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 외부 통제면서 공식 통제. 입법부. 두 번째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옴부즈만. 이게 공식 외부 통제입니다.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 옴부즈만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부 공식통제입니다. 이거 원래 옴부즈만은 어디에 소속이냐면 원래 옴부즈만은 입법부에 소속된 기관이에요. 옴부즈만이.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부 통제가 됩니다. 감사원은 아까 어디 소속이라고? 감사원 행정부. 대통령 소속이라고 그랬잖아. 응? 근데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게 이렇게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경우는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이 의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유학 갔다 온 교수들이 문제 출제할 때 이걸 가끔 내요. 근데 우리는 전혀 헷갈리지 않죠.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간 사람들은 헷갈리겠지. 근데 가끔 나와요, 이게. 근데 감사원은 내부 공식통제입니다. 오케이? 교차 기능 조직이라는 거 있죠? 교차 기능 조직. 기능이 여러 기관의 교차해서 기능을 수행한단 말이야. 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법제처, 조달처. 대표적인 교차 기능 조직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내부 공식 통제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비공식 통제에 속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 언론, 정당, NGO 이런 걸 중심으로 다 비공식, 외부 비공식 조직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 내부 비공식의 방식, 대표 관료제.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 공직윤리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내부 비공식 통제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대표 관료제 내부 비공식 통제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출신들을 골고루 채용하면 이 안에 서로가 견제할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공무원 단체도 마찬가지고 공직윤리도 마찬가지다. 자, 검찰청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 들어갑니까? 검찰청 1번 X. 또 찍어보세요. 에? 검찰청 어디 소속입니까? 이거요, 법무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청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입니다. 검찰청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행정부 소속이에요. 검찰청. 혼동하면 안 돼. 그리고 2번이지. 검찰청. 이 단순한 걸 확인을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틀려요. 자, 그래서 2번 문제에서 2번이 맞고 3번 도의적 책임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이것은 대응적 책임에 관한 것이죠. 4번 행정에 대한 외부 통제 수단으로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무감찰은 아까 어디서 했나요? 공무원의 직무감찰? 감사원. 그 다음에 옴부즈만은 우리나라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이기 때문에 입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직무감찰하고 옴부즈만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쵸?
대표적인 것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이거 말고도 행정에 대한 외부 통제로서 국회가 통제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심의. 예산심의도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주요 공문에 대한 국회의 동의, 뭐 국무총리랄지 감사원장이랄지, 그 다음에 또 해임 건의, 뭐 탄핵, 뭐 엄청나게 많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들은.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예요. 자, 2번에서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4번 볼까요?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도적 책임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 그런 다음에 이것은 자율적 책임에 관한 것이에요.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서 확보되는 책임이니까 제도적 책임이 아닙니다. 제도적 책임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그 제도로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2번 행정윤리는 사익보다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행정윤리인 공직윤리에 관한 것은 3번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의 평가는 사후적인 것이고 문제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결과주의다.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라는 것은 그 행위나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결과주의인 거예요. 4번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OX 1번이 틀렸으니까 4번은 맞겠죠. 그 명절 때 선물 주고받고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사과 상자가 들어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거기 돈 봉투가 들어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보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그런 경우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그전부터 수도 없이 얘기를 했건만 학교 간 친구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명도 연락 온 친구 없어요. 자, 그런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사회문화적 접근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럼 이런 경우에 부패는 종속변수예요? 독립변수예요? 종속변수죠. 그러한 문화적인 여건에 의해서 부패가 야기되는 거니까 부패는 종속변수인 거야. 오케이? 4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6번 봅시다. 여러분 5번에 보면 전체로 쭉 구분해놨죠? 지금 앞에 여기 정리했던 거. 그 내부 공식통제 가운데서요. 국정조정실에 의한 통제 이것도 있어요. 국정조정실. 또 정보업무 평가에 의한 통제도 있고. 이거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 정보업무 평가. 정보업무 평가 자체 평가잖아요. 주로. 자, 6번 보겠습니다. 행정 통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X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이게 시험 지문에 나온 거란 말이야. 응? 두 번째 교차 기능 조직은 아까 뭐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조달청 이게 다 교차 기능 조직이라고 하는데 교차 기능 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서 관리 작용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 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조달청 이게 내부의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됐다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 부총리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 국무총리 소속기관이잖아. 그렇죠? 또 조달청 어디에 소속돼 있어?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어요. 조달청. 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내부 통제 체제로부터 이제 통제를 받는 거죠. 3번 헌법재판조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그 권한들 이런 부분들. 4번 독립통제기관은 일반 행정기관하고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인 통제 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 자율성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독립통제기관에 가까운 것은 감사원과 같은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 소속이지만 헌법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일반 행정기관,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인 통제 중추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 자율성을 누리면서 이렇게 감사도 하고 통제도 합니다. 감사원이. 네? 자, 6번에서는 2번이 틀렸다. 교차 기능 조직. 그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이 여러 행정기관의 교차해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교차 기능 조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7번. 우리나라의 통치체제에 대한 흐름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이임입법의 확대는 행정국가와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임입법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건 행정국가와 경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행정국가화 되면 행정이 전문화되고 재량권이 확대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입법부가 그런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 제정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임입법이 이루어지는데 이임입법의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이임입법이에요. 아셨어요? 2번.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해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해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3번. 행정부는 감사원의 국정감사권을 통해서 행정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를 행한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어디서 한다? 국회의 권한이에요.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그죠? 국회의 권한입니다. 4번. 입법부는 국정에 대한 다양한 법률 제정권을 활용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7번은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9번. 행정통제에 대한 흐름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행정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책임의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 자,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제를 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회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다. 국가 예산 심의하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는 내부 통제보다는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자, 보세요. 외부 통제보다는 뭐가? 내부 통제가 더 강조되는 거예요. 행정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전문화되니까 외부에서 통제하는 여건들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전문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효과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 대한 통제 이런 것처럼. 4번.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 투표권의 행사를 통해서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나 또는 국민 투표권 행사를 통해서. 자, 조금 있으면 총선이 있습니다. 자, 9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이 된다. 자, 11번 볼까요? 길버트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각 유형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을 옳지 않은가? 자, 가나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거죠. 이렇게. 1번. 가는 청와대에 의한 통제. 청와대에 의한 통제는 내부 통제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2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감사원에 의한 통제 맞죠? 이익집단이나 언론에 의한 통제 다합니다.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는 여기 공직윤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라가 되죠. 정당에 의한 통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다라? 정당. 다. 정당. 오케이? 정당은 비공식입니다. 오케이?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다. 정책 과정에 참여자가 온 데서도 비공적 참여자예요. 정당은. 그렇듯이 여기도 비공식적 통제기관입니다. 정당. 국가기관이 아니란 말이야. 11번은 1번이죠. 자, 얘기했어요. 검찰청은 나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검찰청. 자, 12번.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맞잖아요.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에서 감사원. 직무감찰, 회계검사, 대표적인 거잖아. 두 번째, 권위주의적인 행정과 정치 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 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권위주의적 정치 행정 문화, 과거에 뭐 군사정권이랄지 이런 경우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치와 행정 문화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언론도 통제해버리고 이러니까 외부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가야지. 이 경우에서는 3번.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의 뭐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들 대표적인 행정에 대한 통제의 권한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4번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는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네, 이렇게 표현을 바꿉니다. 여당 우위가 아니라 야당이 우위일 경우에. 야당이 우위가 되면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견제도 할 수 있고. 그죠? 네. 근데 여당 우위일 경우는 이게 통제가 좀 제약을 받는단 말이야. 네? 자, 그래서 12번에서는 옳은 것이 1번입니다. 이제 선거에서 만약 야당이 우위가 되면 이제 집권 세력에 대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그래서 뭐 추경 예산에 대한 거, 예산에 관한 거, 그다음에 법 제정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말이죠. 견제가 가능하다. 자, 13번. 행정통제위원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외부 공식통제는 국회 국정감사. 맞나요?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습니다. 2번. 내부 비공식통제. 내부 비공식통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은 내부 공식통제죠. 국무조정실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니까. 3번. 외부 비공식통제는 시민단체 정보공개 요구 및 비판. 그다음 내부 공식통제는 감사원의 정기감사. 다 맞는 편들이죠. 자, 2번이 틀렸어요.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은 내부 공식통제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14번. 행정통제 설명서 옳지 않은 1번. 감사원의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는 주로 성과감사가 많이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합법성에 대한 감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과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소극적인 사후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자, 이 사법통제라는 것은 위법 부당한 그런 처분에 대한 그런 사법적인 판단이니까 이것은 사후적인 거잖아요. 사전적인 게 아니고. 3번, 입법통제는 행정명령과 처분, 규칙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여러분들 명령, 규칙, 처분 심사 어디서 합니까? 특히 이런 건 이제 사회 선택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좀 유리할 거예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는 법원에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 이거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에 한 통제 수단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 명령, 규칙, 처분이라는 것은 법보다는 하위 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법원에서 이게 법에 위반되는지 심사를 합니다. 3.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케이. 자, 14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죠? 16번. 옴부즈만 제도의 일반적 특징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옴부즈만에 관한 거. 자, 밑에 옴부즈만 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에 해설 보세요. 옴부즈만이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그 다음에 불평을 조사해서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동그라미 시정 권고.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과 불평을 조사해서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단 말이야. 말 그대로 시정 권고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건데 보통 이제 호민관, 행정감찰관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래서 민원 처리 같은 걸 여기서 하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옴부즈만인데, 자, 16번 문제에서 옴부즈만 제도의 일반적 특징의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옴부즈만은 비교적 임기가 짧고 임기 보장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옴부즈만은 원래 스웨덴에서 시작됐습니다. 입법부 소속기관이거든요. 이 옴부즈만, 호민관이라고 하는 이들은 신분이 보장됩니다. 신분이 보장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임기 보장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분이 보장되니까. 두 번째,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관리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다 포함합니다. 불법행위도 그렇고 부당행위도 그렇고. 3번,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직접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 단지 할 수 있는 게 뭐야? 시정 권고예요. 근데 그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국회에 보고해버리거나 자기네들이 입법부 소속이니까 아니면 언론에 알려버려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이런 어떤 그 제재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업무 처리에 있어 절차상의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을 해서 우리의 권익이 침해당했습니다. 그걸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을 제기하죠. 행정 소송을. 그래서 그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행정 구제 제도가 있잖아. 근데 그러한 소송을 통한 행정 구제라는 것은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비용도 투입해야 되고,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행정소송 잘못 제기하면요, 집안 망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자기 본인의 일을도 할 수 없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신속하게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옴부즈만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옴부즈만은 이런 어떤 법에 의한 행정 구제 절차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옴부즈만에서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불평을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시정 권고해가지고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16번에 1번 틀렸습니다. 임기 보장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임기가 보장된다는 거죠. 자, 17번 볼까요? 옴부즈만 제도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 기억. 옴부즈만은 설치 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하고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자, 원래 시작됐던 스웨덴에서는 의회 소속형이지만 우리나라는 행정부 소속형입니다. 니은.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의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해서 핀란드의 최초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핀란드가 아니라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스웨덴. 디귿. 옴부즈만은 행정의 합법성만이 아니라 한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합법성에 관한 것만이 아닌 한목적성에 관한 것도 다룰 수 있어요. 리을. 우리나라 경우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옴부즈만 해당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스웨덴의 옴부즈만하고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 비교해놨죠? 자, 챙겨야 됩니다.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헌법상 기관이지만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는요, 법률상의 기관이에요. 어떤 법률이냐면 여러분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 기억나십니까? 그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나와 있지? 국민 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지? 비공무원의 취업 제한 규정이 있잖아. 이게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두 번째,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고, 옴부즈만은 신청에 의한 조사와 직권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에 의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직권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옴부즈만은요, 행정부 외에도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통제도 할 수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알다시피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부 소속이죠. 그래서 행정부 내부의 통제만 가능합니다. 입법부나 사법부는 통제를 할 수 없어요. 공통점, 합법성과 한목적성의 차원의 조사도 가능하다. 한목적성 차원의 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단지 시정 권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 국민권익위원회인 옴부즈만을 이빨 빠진 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 막 짓기만 하지 물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취소, 무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18번 옴부즈만 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이 됐으며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이나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그 다음에 4번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오케이? 자, 21번하고 22번은 뭐 다음 시간에 이건 풀겠습니다. 뒤에 행정개혁론 설명할 때 같이 묶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